파리 미슐랭 3스타 셰프 앙투안. 그는 요리는 과학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그에게 길거리 음식은 말 그대로 품격 없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단돈 5,000원짜리 한국파전 한 조각이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철학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아니, 그 순간 그는 말 그대로 요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한 입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왜 그는 1년 뒤 그 포장마차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간 뒤 그의 주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한 프랑스 셰프의 인생 전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리랑 특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파리 중심부 오페라 가르니에 근처의 고풍스러운 골목에 위치한 라메트리드구는 매일 저녁 만석이 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그 주방의 총괄 셰프는 바로 저 앙투안 르누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요리계의 수학자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별명을 꽤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양파를 자를 땐 각도를 45도로 고정하고 브루노아즈 크기는 정확히 2입니다. 스톡의 온도는 91.5도로 유지되며 소스는 72시간 동안 저온에서 농도를 맞춰야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소금 한 꼬집조차 무게로 측정하며 후추의 분쇄 크기조차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박이 아닙니다. 제 철학이자 신념이죠. 요리는 곧 과학이며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접시 하나하나가 완벽한 공식으로 증명되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조리 과정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이루어져야만 맛도, 미도, 감동도 동시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국제 미식 포럼에 초청되었을 때 그것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보다 제 기술과 철학을 발표할 기회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미식협회에서 직접 추천해준 자리였기에 자부심도 컸습니다. 앙투안, 당신의 레시피 공식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낯설고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 언어, 전통 따위보다 온도, 밀도, 화학 반응의 정밀함을 전달할 기회라는 점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43번 수정했습니다. 슬라이드 속 요리 사진의 색감이 2% 어두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료 셰프인 피에르가 말렸지만 저는 노트북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주최 측에서는 전용 차량을 보내주었고 5성급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치자 곧바로 저를 최고급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양한 반찬들과 절제된 플레이팅, 김치 하나에도 발효시간과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한식의 철학에 감탄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 한켠엔 다소 정돈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식사 중간에 누군가가 한국의 진짜 맛은 거리 음식이에요 라고 말했을 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거리 음식은 품격이 없어요. 저는 길거리의 냄새나 환경, 즉흥적인 조리 방식이 싫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통역사가 잠깐 말을 멈췄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동료 셰프들과 함께 명동거리로 산책을 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리는 위생적이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고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지나치고 있다는 직감 같은 것. 그래서였을까요? 불현듯 피에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배움이 시작돼, 앙투안.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피에르와 몇 명의 셰프를 따라 비가 살짝 내리는 명동의 밤거리로 향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설마 그 골목에서 제 인생을 바꿀 요리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서기 전까지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정해진 루틴과 철저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하루 일정표는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주최 측 역시 제 성향을 이해한 듯 모든 코스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미식 포럼 리허설, 점심은 호텔 내 미슐랭 등재한 식당, 오후엔 셰프들과의 네트워킹, 저녁은 초청 셰프들만을 위한 와인 디너. 어느 하나 어긋남 없이 움직였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고, 침대 시트의 섬유조차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으며 조명의 색 온도까지 편안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어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고, 내일 조리 시연에 사용할 재료의 수급 여부까지 체크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동료 셰프들이 무심하게 건넨 한마디가 제 마음속 평정을 깨뜨렸습니다. 앙투안, 명동 거리 구경이나 갈래? 비도 오는데 딱 좋겠어. 처음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쉴 거예요. 게다가 내일 준비도 남았고요. 그들은 웃으며 역시 앙투안답네 라며 저를 놀렸지만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아 자료를 몇 번 더 검토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비 오는 거리 명동?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책을 펼쳤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때였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피에르와 셰프 몇 명이 우산을 들고 명동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에르가 우산을 들며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전 무심코 그 손짓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명동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거리는 활기찼고 색색의 우산들 사이로 휘황찬란한 간판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들. 도저히 무질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야. 한 아주머니가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팔을 썰고 반죽을 붙이고 막걸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불은 조절 장치도 없이 그냥 센 불 그대로 켜져 있었고 팬도 낡아 보였으며 아무런 계량도 없이 모든 걸 눈대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고 파전의 노릇노릇한 겉면이 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손놀림엔 일정한 리듬이 있었고 말없이 조리하는 모습은 마치 공연 같았습니다. 한 접시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전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에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앙투안, 오늘은 숫자를 내려놔봐. 그냥 먹어봐. 그 말에 무언가 스르륵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커다란 주걱으로 파전을 팬에서 덜어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막걸리도 한 잔 드릴게요. 비 오는 날엔 이게 최고니까요. 그 웃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딘가 허술하고 즉흥적인 환경인데도 뭔가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파전과 막걸리 잔을 들고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맛, 예상할 수 없는 조리, 제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광경. 그런데도 묘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밤 명동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제 완벽주의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전을 한 입 베어 문 그 순간, 그 짧은 찰나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서성이다가 아주머니가 건네준 접시를 어색하게 받아들고 제 손에 들린 그 낯선 음식 파전을 바라봤습니다. 둥글게 붙인 반죽 위엔 파가 촘촘히 얹어져 있었고 조개와 오징어 조각들이 사이사이 보였죠. 팬에서 막 덜어내 따끈했던 그 한 조각을 저는 조심스레
천천히 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혀는 마비된 듯 멈춰 섰습니다. 첫 식감은 분명 바삭이었습니다. 기름에 노릇하게 구운 겉면이 이빨에 닿자 고소하고 얇은 튀김옷처럼 사르륵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파의 단맛이 제법 진하게 올라오고 해물 특유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심지어 반죽에서 나는 은은한 구수함은 고급 프렌치 요리에서 느끼던 완성의 풍미와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저는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전분 비율은 몇 %지? 기름 온도는? 파의 익힘 정도는? 하지만 아무리 따져도 계산이 안 됐습니다. 한 잔 마셔보세요. 막걸리예요. 아주머니가 제 손에 막걸리 잔을 건넸습니다. 흰 도자기 잔에 담긴 뿌연색의 액체. 처음엔 망설였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조심스럽게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입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막걸리의 산뜻한 신맛과 약한 단맛이 파전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씻어냈고 그 후 혀 위에 남는 곡물의 깊은 향이 다시 파전의 고소함을 불러왔습니다. 그 조화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레스토랑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온도, 농도, 비율, 그 무엇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결과물은 완벽했습니다. 그 맛이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어떤 기억, 분위기, 날씨, 감정과 결합된 체험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 거리 음식엔 마법이 있다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느껴지는 걸까? 왜 이토록 단순하고 즉흥적인 조리에서 내가 평생 쫓아온 정밀함보다 더 큰 감동이 느껴지는 걸까? 그때 아주머니가 파전을 다시 팬에 올리며 웃으셨습니다. 이 비 오는 날엔 이게 최고죠. 손님도 그렇게 느껴지죠? 저는 당황한 채로 겨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아주머니는 손에 묻은 반죽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비 오는 날 파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엔 이 비소리랑 파전 부치는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랬다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 날씨엔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이라는 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건가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조리 방식은 제가 배운 기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계량도 시간도 공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요리는 너무나도 강렬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늘 긴장된 눈빛. 나는 지금껏 요리라는 것을 너무 계산된 틀에 가둬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 작은 포장마차와 아주머니의 손놀림, 그리고 파전의 맛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분명한 갈라짐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완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흔들렸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도 알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명동에서 맛본 그 파전의 여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호텔 조식 뷔페였지만 저는 접시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집어도 전날의 그 바삭함과 촉촉함, 막걸리의 묘한 감칠맛이 떠올라 도무지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있는 날이었기에 평소 같으면 긴장으로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파전 레시피, 포장마차 파전 만드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블로그 글을 스크롤하며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제가 찾는 공식은 없었습니다. 어떤 글은 반죽에 맥주를 넣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부침가루보다 밀가루와 전분을 섞으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그냥 파전을 부쳐 먹어야지요라는 문장은 많았지만 저를 설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맛있었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강연과 공식 만찬 일정을 마치고 곧장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명동 어제 포장마차 다시라고 말했더니 그는 웃으며 아, 명동 먹거리요?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노란 간판과 붉은 천막 그리고 지글지글 기름 냄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주머니 앞에 섰고 아주머니는 절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제 오신 분이죠? 파전 또 드시러 오셨어요?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또 먹고 싶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특별한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밀가루와 물을 섞었습니다. 파를 대충 송송 썰고 오징어를 손으로 찢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아서 반죽을 조금 더 묽게 했어요. 파도 어제보다 달아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날씨에 따라 반죽을 바꾼다고요? 파의 단맛을 굽기 전에 판단한다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조리를 시작했고 팬 위에서 또다시 노릇하게 붙여진 파전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도 첫 입은 충격이었습니다. 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낫다 혹은 덜하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하루에 맞게 조정된 그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전을 씹으며 입안의 감각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공식이 없어도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선 레시피가 날씨와 계절, 손님의 표정에 따라 변합니다. 정확함이 아니라 느낌이 중심이 되고 그 느낌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건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클래식처럼 악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즈처럼 그 순간의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유연하게 변주되는 즉흥 연주.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명동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날엔 파전 대신 김치전을 먹어보았고 네 번째 날엔 감자전도 주문했습니다. 매번 재료와 온도, 굽기 정도가 달랐지만 맛은 늘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맛을 단어로 설명하라면 어렵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엔 공식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그 물음을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왜 항상 재료나 비율이 다르세요? 그렇게 하면 일정한 맛을 내기 어렵지 않나요? 그녀는 반죽을 휘젓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맛이란 건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건 맛이란 단순히 수치와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날씨, 손님이 가진 하루의 기분,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매일 조금씩 다른 하지만 분명히 진짜인 무언가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명동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왜 이 요리가 이렇게 맛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재료의 배합, 굽는 시간, 불의 세기, 조리의 타이밍. 그 모든 것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저는 더더욱 그것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부터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분석보다 느낌을 얻기 위해 갔습니다. 그 맛이 주는 감동, 익숙함, 그리고 낯설 속의 따뜻함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제가 수십 년간 요리를 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날마다 조금씩 다른 파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파가 더 많았고, 어떤 날은 반죽이 묽었습니다. 어떤 날은 팬의 온도가 높아 바삭함이 강했고, 어떤 날은 부드러움이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맛은 늘 완벽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재료도 같은 조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관되게 맛있을 수 있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반죽의 농도, 파의 길이, 기름의 양, 구운 시간, 날씨, 공기의 습도, 아주머니의 손놀림 속도, 온갖 요소를 기록하며 맛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공식도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엔 포장마차에서 파전을 기다리며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시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해요.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요리는 정확한 계량과 실험을 거듭해 완성되는 정답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손님의 표정, 자신이 느끼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치 수학자가 숫자를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해야만 이해할 수 있었던 제가 이곳에선 숫자가 아닌 감정으로 요리를 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 주변엔 유난히 젊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이 비오는 날에 파전 없으면 안 되지라며 웃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커플은 막걸리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맛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감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요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맞는 맛, 그 사람을 위한 한 접시, 그 진심이 바로 완벽함을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기술이나 계산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그날 먹은 파전의 맛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삶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삶을 요리에 담기보다는 요리를 삶 위에 얹어왔던 것 같습니다. 고객의 반응은 분석 대상이었고, 맛은 통제해야 할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 반대였습니다. 맛은 사람을 향해 있었고, 사람은 요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닫고 흰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완벽이란 사람을 위한 감정의 총합이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완벽함은 계산이 아닌 공감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명동 거리를 걸어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비닐 천막을 손으로 툭툭 털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또 오셨네요. 프랑스 셰프님? 이젠 저를 기억하고 이름 대신 프랑스 셰프님이라 부르시는 아주머니. 그 소리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오늘은 김치전 먹어볼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꺼내더니 오늘은 김치 국물의 붉은 빛이 진한 반죽을 팬에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손놀림을 바라보는 게 제 하루의 일과처럼 되었죠. 그날은 유난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가 제법 굵게 내렸고 바람도 조금 불었기에 포장마차 안엔 저와 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는요, 요리할 때 두렵진 않으세요? 아주머니는 김치전을 뒤집던 주걱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다뇨? 매번 재료도 다르고 손님 입맛도 다 다르고 정확한 기준 없이 맛을 낸다는 게 저는 무서워요. 제 요리는 항상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 제 눈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셰프님, 맛이란 건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모든 조리 철학을 뒤엎는 한마디였습니다. 맛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집스럽게 지켜온 철학, 숫자에 의존해온 요리, 그 안에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요리의 본질.
그 모든 것이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은요, 정확한 레시피보단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담긴 한 숟가락이에요. 날이 추울 땐 따뜻하게, 속이 안 좋을 땐 부드럽게 사람이 뭘 원하는지 느끼는 게 요리사 마음이죠.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나는 이걸 잊고 있었을까요? 왜 나는 이 단순하고 본질적인 감정을 계산이라는 틀에 가두고 살아왔을까요? 한동안 말이 없던 저를 보며 아주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셰프님은 참 신기해요. 처음엔 딱딱한 돌 같더니 이젠 물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한국 음식은 그냥 직관적이고 너무 즉흥적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훨씬 더 깊다고 느껴져요.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입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전을 접시에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프랑스 돌아가서도 꼭 기억하세요. 셰프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정성은 마음에서 와야 해요. 그러면 뭐든 다 맛있어져요. 그 접시를 받아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빨갛게 노릇노릇 구워진 김치전 위에 아주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먹은 김치전은 그 어떤 요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배워야 했던 것은 새로운 조리 기술도 독특한 재료도 특이한 조합도 아닌 사람을 향한 요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도 메모장도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에 익숙한 굳은 살, 반복된 움직임에 익숙한 손, 그리고 마음을 실어야 할 진짜 요리를 위해 이 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 날개 너머로 펼쳐지는 구름과 저녁 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사라져가는 한국의 풍경. 명동의 그 작은 포장마차에서 들었던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셰프님, 맛이란 건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은 저의 20년 셰프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요리를 수치화하고 공식을 세우는 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재료의 무게, 불의 온도, 조리 시간, 플레이팅 각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완벽은 기술적 완성일 뿐 사람의 마음에 닿는 진짜 맛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자 제자들과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셰프,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 음식은 무조건 매운가요? 거기서도 수치대로 맞춰서 요리하시던가요? 농담 섞인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요리는 거리에서 먹은 파전이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어떤 제자는 그런 건 여기 시장에서도 팔잖아요 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파전이 아니었어요. 한 접시에 담긴 감정이었고 사람을 위한 요리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한 접시에서 진짜 요리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방의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은 유지했지만 하루에 한 번은 모든 조리 도구를 내려놓고 오직 감각과 감정만으로 요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말하게 해보자. 오늘 온 손님의 표정을 보고 메뉴를 조정해보자. 가장 따뜻한 순간이 담긴 맛은 어떤 걸까? 제자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느낌이라는 건 애매하고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요리하면서 처음으로 손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또 다른 제자는 조리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비 오는 날 엄마가 부쳐주시던 전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주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음식엔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죠. 한 평론가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앙투안 셰프의 요리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깃들어 있다. 그 온기는 계산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완벽을 버렸을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 다시 새기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요리사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음으로 요리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미식 포럼이 아닌 제 스스로의 결정으로 한국을 찾은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행사나 목적도 없었고 오직 단 하나. 그 포장마차, 그 아주머니, 그리고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명동은 여전히 북적였고 수많은 상점들과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건 그런 번쩍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 노란 비닐 천막, 지글지글 기름 냄새, 그리고 웃음 짓는 얼굴.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 장면을 더듬으며 저는 익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그 포장마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겨운 그 모습 그대로 빨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여전히 펜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죠. 천천히 다가가 포장마차 앞에 섰을 때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어머, 프랑스 셰프님 아니세요? 정말 오셨네요. 그 반가운 인사에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인사드렸습니다. 네, 아주머니. 1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파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껄껄 웃으며 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파를 좀 더 넣을게요. 프랑스에서도 파전 부쳐 드시나요? 저는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부쳐 먹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처럼 마음으로요.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펜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셰프님 손끝에서도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진짜 요리지요. 그 순간 팬 위에서 파전이 익어가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며 퍼지는 향기, 그리고 그 사이를 감싸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전이 접시에 담기고 막걸리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날과 같은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맛은 그리움이었고 따뜻함이었으며 감사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오직 숫자만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요리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최고의 비법이에요.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셰프가 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맛조차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날 명동의 밤거리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천막 위로 떨어지고 포장마차 안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비와 사람, 냄새와 온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완벽을 버렸더니 비로소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은 이제 제 요리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리랑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